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주주 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시행이 된 지 1년이 막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과연 우리 상장 기업들의 생각, 마인드 혹은 실천 과연 달라졌을까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거버넌스 트렌드 2025 이 책의 저자, 한국 거버넌스 포럼 부회장인 천준범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네. 우리나라에서 그 막 밸류업 한다고 금융위에서 발표하고 한 게 벌써 1년 지났네요. 그러네요. 벌써 5월이 되니까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났는데 네. 그간의 평가를 변호사님이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저도 이제 평가를 해보자는 말씀을 듣고 예. 아, 밸류업 정책이 있었구나. 시작부터 뼈를 때리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1년이 됐구나라는 거를 그제서야 알 정도로 사실은 아쉽게도 많이 잊혀졌던 정책인 것 같고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것만 남은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네. 1년이 지났지만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인. 맞습니다. 네. 그래도 뭔가 정부에서 의지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최대한 보려고 했고 예. 가장 사실 큰 변화라는 거는 뭐 너무 본론부터 말씀드리는 게 좀 진지하긴 하지만은 회사라는 거를 회사 전체를 보지 않고 한 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그 관점을 처음 말한 거는 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우리가 영업이익을 본다, 매출을 본다 이런 것들은 사실 한 명의 주주에게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전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한 주의 관점에서 이 주식을 내가 한 주를 투자했을 때 몇 퍼센트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뭐 ROE의 관점, TSR이라는 주주 수익률의 관점, 네. 이런 것들을 처음 얘기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그런 거에서 저는 굉장히 큰 첫걸음이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주주의 한 주와 소액주주의 한 주는 동일한 것이다. 네, 여기서 또 같이 이제 인식을 출발해야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전엔 참 신기하게도 그런 인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예. 뭐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자체가 확산되고 있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알아서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고 네.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도 늘고 있고 네네. 연간 배당이 아니라 분기 배당으로 고치는 회사들도 늘고 있고 해서 뭔가 긍정적인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네, 일단 분위기가 바뀐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지난 1년 동안 이제 법이나 제도가 굉장히 크게 바뀐 것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기 전에 어떤 시장의 분위기나 네.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이제 뭐 오늘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 자체가 시장에 법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형성되기 네네. 시작했다. 그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네. 배당을 늘리거나 주주 소통을 더 잘하거나 이런 쪽으로 그런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그것도 뭐 세금을 확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별로 당근책도 약했던 데다가 네. 결국은 기업 자율성에 맡기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힘이 빠진다라고 네. 했었던 건데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셨어요? 자율성에 맡긴 것 자체는. 그쵸, 이제 자율성이냐 강제냐 이렇게 보면은 강제하면 좀 나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아마 자율성 쪽으로 많이 정부도 생각했던 것 같은데 먼저 뭐 정부의 입장을 저도 들어본 바에 따르면은 네. 뭐 처음부터 1, 2, 3단계가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3단계 가는 거는 좀 너무 급하지 않느냐라는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되게 틀렸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사실 시장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 시장을 봐온 사람의 관점에서는 왜 지금 이제 1단계를 가야 되는 3단계를 먼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하게 그 원인 파악을 조금 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선풍기로 따지면 바로 3단 강풍 틀었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기존에 2, 30년 동안 이게 문제가 굉장히 누적돼 있다는 게 이미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3단계 틀어도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도 이제 1단부터 미풍부터 시작하고 있을 건데 이게 밸류업이라고 하면은 주식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제가 주변에 말씀을 많이 드릴 때 이제 음식에 좀 비유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식당이 이제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러면은 원인 파악부터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재료가 잘못된 거냐, 셰프가 잘못된 거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방송에도 많이 있고. 예.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정책은 사실은 약간
조미료나 양념만 바꾸는 그런 정도. 그게 문제가 이제 아닐 수 있는데 근본적인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세금이나 인센티브 체계라는 거는 사실 맨 마지막에 약간 뭐 데코레이션이나 양념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좀 안 된 그런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밸류업,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것들 잘 하던 기업들은 알아서 잘 하고 있었고요. 안 하던 기업들은 이 정도 인센티브 가지고는 꿈쩍도 안 하는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아주 쉽게 말하면은 그 셰프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네. 사장님한테 나가는 음식하고 손님한테 나가는 음식이 다른 거거든요. 네. 맛 평가단 왔을 때 내주는 음식이랑 그렇죠. 손님 왔을 때 내주는 음식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음식을 계속 내주고 있는 이 시장인데 예. 그거를 같게 음식을 똑같이 손님한테도 사장님이나 평가단 나올 때 나가는 음식이랑 똑같이 나가도록 하는 그 방법이 뭔가 이거를 고민을 좀 했어야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밸류업 이야기할 때 옆 나라 사례를 많이 참고합니다. 네, 이제 네. 일본도 뭐 거버넌스가 좋지 않았던 시절도 물론 있었고 네.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네, 사실 작년 이맘때 우리나라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막 가동된다고 할 때 네, 일본 증시는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맞습니다. 35년 만에 최고치를 네, 기록을 4만 했잖아요. 포인트도 한번 넘었었죠. 뚫었었고요.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점은 어떤 걸까요? 일본은 저희도 밸류업 전에부터 이제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연구를 하면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금융이나 정부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일본의 너무 마지막에 있는 결과만 저희가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런데 뭐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10 몇 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일본 경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그 연구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많이 나온 거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PBR 정책으로만 거의 알려져 있잖아요. PBR 1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했다.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가 네, 그렇게 뭐 했다. 퇴출 압박을 뭐 예. 했다 이렇게만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 PBR 정책 자체도 굉장히 제가 이제 직접 들은 분한테 바로 전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왜 PBR인가? PBR이라는 건 사실 그 회사의 체력 자체를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배율이죠. 이 맞습니다. 주가가 한 주당 순자산으로 따졌을 때 얼마의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PBR이 1이라는 거는 이 회사라는 거의 자산을 볼 때 네. 자산과 부채가 있잖아요. 회사에. 그럴 때 빚진 거를 빼고 순자산. 뭐 개인도 다 순자산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도 막 스물스물 떠오르는데요. 제 순자산이 굉장히 부채 빼고. 네, 부채 빼고입니다. 그래서 그 순자산 가치가 시가와 얼마의 비율로 거래되고 있느냐 이거기 때문에 만약에 시가가 순자산보다 낮다는 것은 당장 이 회사를 청산해서 네. 그냥 돈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낫다. 음. 주주의 입장에서는 네. 극단적으로는 그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회사가 앞으로 돈을 잘 버는 거랑은 사실은 관계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산일 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PBR이라는 기준을 내세운 이유는 일본 증권거래소 담당자가 실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냥 쉬워서. 네. 다른 지표가 뭐 ROE도 있고 TSR도 있고 뭐 PER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왜 PBR입니까? 했을 때 이거는 가장 대중에게 소구하기가 좋다. PBR 1보다 높냐 낮냐가 굉장히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중적인 지표를 만든 것이지 근본적인 얘기는 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증시에 상장했다라는 건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자본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업이 된다라는 네. 건데 그 기업의 가치가 순자산만도 못하고 네. 만약에 ROE라고 하는 거, 자본 수익률이 은행 이자만큼도 안 나온다. 국채 수익률보다도 못한다면 사실은 그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거의 뭐 고용 유지 외에는 별로 없는 거죠. 맞습니다. 주주의 관점에서는 뭐 투자할 이유가 없는 주식이 되는 그런 관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채찍을 들었던 그렇죠. 일본은 이제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 아베 전 총리의 세계의 화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화살은 보통 양적 완화, 돈을 막 풀고 재정 확대하고 네. 정부가 돈을 풀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장 전략.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 전략 중에 이 거버넌스 개혁이 있는 건데 네. 이제 일본의 원인은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본은 이제 그 잃어버린 20년, 네. 30년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오래 갔고 그 디플레이션 동안 경기 침체 때문에 일본 사회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장 전략을 갖는데 일본의 기업은 우리나라 같은 지배주주나 이제 기업 집단 자체는 2차 대전 이후에 다 해체됐어요, 사실. 네네. 네, 일본은 그래서 그렇죠. 없습니다. 재벌 체제가 없죠.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침체가 됐나 보니까 서로 상호주를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기업 집단이라는 방어막이 없으니까 서로 친한 회사들끼리 상호주를 통해 가지고 이게 주식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외부의 어떤 압박이나 이런 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김 사장 회사 돈으로 이 사장 회사 지분 네. 좀 갖고 있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서로 식으로. 도와주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금융기관이 많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융기관의 은행 같은 회사들의 특성상 사실 모험적인 어떤 투자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업들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었다라는 그 원인 분석을 했고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뭐를 매기로 넣어야겠느냐라는 걱정을 하다가 외국인을 집어넣자. 외국인 투자자를. 네, 외국인 투자자를 집어넣어서 이런 어떤 그 정체된 일본 경제와 기업을 한번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화살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처음 나왔던 일본의 거버넌스 코드라는 것을 보면은 가장 뭐 내용이 굉장히 좋지만은 그 중에 가장 혁신적인 변화라고 하면은 이사회에 대해서 주주에 대한 수탁자 책임이라는 것을 명시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미국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법 개정에서 이제 주주 충실 의무라는 것이 바로 이 수탁자 책임에서 나오는 건데 네. 수탁자라는 거는 결국은 돈을 맡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회사에 계신 많은 이사님들이 내가 주주들의 돈을 맡은 사람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아마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그냥 회장님이 임원 시켜줘서 회장님이 법인카드도 주시고 네. 법인차도 내주시고. 그러면은 그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하지만은 그러면 내가 이 주식을 산 돈은 도대체 누가 관리해 주는 거지라는 생각을 그 질문을 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에게 물어봐도 아마 답은 누가 관리해 주는 겁니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어쨌든 일본에도 이제 거버넌스 코드를 적용받는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이것은 당신이 이 주주의 돈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네, 일본은 거버넌스 코드에 이 이사회에 대해서 수탁자 책임이라는 것을 명시한 게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미국식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그 상법 개정 사항 중에 그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에서 그 수탁자 의무, 수탁자 책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사는 주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인가? 네. 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은 그렇다라고 하고 있었고 사실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거버넌스 코드를 통해서 그렇다라고 확실히 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그쪽뿐만 아니라 펀드를 네. 맡겼으면 그 자산운용사, 네. 펀드 매니저들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도 네. 이사회도 주주를 대리해서 네. 대리라고 그 하면 이제 너무 직접적이지만 책임은 진다. 책임을 져야 하는 네, 네. 사람들이라는 개념. 네. 그런 이제 개념을. 막 생겨나는 거죠, 그것도. 그거를 2015년에 넣었고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일본의 개혁이 있었는데 이제 2023년에 PBR 개혁이 있었던 거고 네. 이제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많은 거버넌스 개혁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엔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경제적 상황에서 일본 증시가 이제 화랑을 맞게 되었던 그런 긴 역사가 있습니다. 또 그 해외 사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주주 가치를 가장 극대화하는 회사가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아예 배당을 안 한다. 네. 그렇죠? 주주 환원은 결과적으로는 주가를 올려서 하는 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버크셔 해서웨이도 안 하는 배당을 자꾸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면 어떻게 대답해 주실 뭐 수 있을까요? 애플도 배당 안 하기로 유명하고요. 네. 네. 대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배당이라고만 접근하면 좀 그런데 이제 TSR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요거 이제 총 주주 수익률 토털 쉐어홀더 리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당과 자사주 소각 그리고 주가 상승분을 합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던 뭐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가치가 올라가던 주가가 오르던 자기가 수익을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한 10년 동안 거의 10배 오르지 않았습니까? 애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오르는 주식인 경우에는 사실 뭐 배당 안 해도 충분히 언제든지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수익을 얻는 것이라서 뭐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이 배당 문제가 아니 뭐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배당으로 다 소진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쪽으로 많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치 산업이 많다 보니까 네네. 계속해서 공장 같은 거 투자해야 되는데 네네.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일반 주주나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그런 투자할 돈을 가지고 배당하라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제 고객에서 막이 뭐라 해야 됩니까? 납품 요구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네. 그 납품하지 말고 배당해 그러는 주주는 데는 없는 것 없죠. 같고요. 예. 잉여 우리나라는 그 이제 ROE 개념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 단위 자본당 내가 똑같은 100만 원 투자했을 때 얼마의 이 회사가 돈을 만들어내고 있는 좋은 기계냐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고 돈이 너무 벙벙하게 그냥 쌓여 있다. 토지가 놀고 있다. 뭐 건물이 놀고 있다. 그거 뭐 앞으로 5년, 10년 동안 할 거 없으면 주주한테 환원을 하십시오. 이런 개념인데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 같은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하라는 네. 요구인데 네. 이걸 이제 일각에서는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본 배치란 말 사실 아주 정확한 말인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렵긴 하죠. 많은 제 분들이 이해 못해서 그냥 놀고 있는 돈은 그냥 돌려줘라 이렇게 저는 많이 설명을 합니다. 저희가 최준철 대표님하고 현금의 재발견 책도 별책 네네. 프로 시간에 다루기는 네네네네.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계의 자산을 관리를 할 때도 네. 이 돈을 가지고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를 네. 이제 고민하듯이 기업도 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게 결국 이제 자본 배치이고 맞습니다. 그게 재투자가 될 수도 있겠고 배당이 될 수도 있겠고 그 관점을 이제 지배주주 관점에서 한 줄 가지고 있는 주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배주주 관점에서는 이 회사의 나의 주식은 안 팔 주식이거든요. 네. 네, 평생 가져가고 나의 후손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자본이 약간 비효율적으로 돌고 있어도 아 이거 뭐 50년 뒤에 쓸 수도 있는데 100년 뒤에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자꾸 이제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주주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단기 주주가 있을 수도 있고 장기 주주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생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점이 좀 입장에 따라 다를 수도 네, 있는 관점을 거고요.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면은 그 이름 자체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네. 일단 지배 구조 네. 그리고 그 이사들이 얼마나 주주들을 공평하게 대우를 하는가 그 네, 방법의 문제일 일종의 수도 거버넌스 있는데 일종이죠. 네. 근데 이거를 참 일깨워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 회사에 참 고맙기까지 하죠. 네. 너무나 큰 파장을 만들어줘가지고 네. 어딘지 2020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뭐 LG 엔솔 네. 네, 분할 물적 분할이라는 말을 굉장히 어려운 법정 용어인데 그 이후로 이제 물적 분할이라는 말을 모르는 투자자가 없게 된 사건이었죠. LG 화학이 그 알짜 사업인 배터리를 100% 분할을 해서 네. 다시 상장을 시켜버린 네. 사건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건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날 저녁이 아직까지 저는 기억이 나는 것이 예. 이제 그게 공시가 뜨기 전에 아마 보도로 먼저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나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청와대 무슨 게시판이 있었죠. 청원 게시판에 예, 국민청원.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근데 그때까지는 물적 분할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었어요. 사실 네. 법적으로도.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물적 분할이 왜 문제가 될까라는 그런 궁금함으로 네, 접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존에는 거의 뭐 당연시되다 네, 시기까지 네.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뭐 이 얘기를 하면서 정확히 말하면은 사실 물적 분할이 아니고 물적 분할 후 상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100% 자회사로만 갖고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기업 주주들의 것이 되니까 네네. 상관은 없는데 네. 재상장, 중복상장의 문제인 그렇죠. 거죠. 이게 그래서 저도 그때 많이 배웠는데 이게 그냥 회사의 관점, 회계의 관점, 법의 관점이 아니고 자본 시장의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저도 그때 한번 굉장히 크게 깨달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도 많이 강의를 할 때 비유를 하는 것이 예전에 이제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가 네네네. 있었습니다. 네. 이제 연령대가 좀 나오는 과자인데요, 이제. 허니버터칩이라는 거를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사람들이 사고 먹고 싶어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근데 허니버터칩을 직접 하나만 구매해가지고 드실 수 있었나요? 다른 거 뭐 묶어서 팔았죠. 묶어 팔았잖아요. 네. 뭐 못 나가는 과자들을 재고떨이를 묶어서 팔고 있었던 것이 네. 이제 LG화학과 죄송하지만은 어쨌든 비유를 LG화학 안에 배터리가 있었던 상황은 이 허니버터칩을 다른 거랑 묶어 팔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허니버터칩을 띄어서 팔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묶어 팔던 다른 과자들은 아무도 안 사거든요. 그 자본시장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계속 판다 이것만 있었으면은 아마 LG화학 주주들 거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됐을 텐데
허니버터칩 배터리 사업만 따로 떼어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그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는 그 사건 때문에 사실은 LG화학의 가치는 많이 떨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석유화학 산업도 탁월함이 있습니다만 당시에 대부분 주주들은 배터리라고 하는 미래 산업을 보고 네. LG화학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좀 배신감을 크게 느꼈던 사건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또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공시를 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를 네. 개발하는 회사랑 CDMO라고 이 약을 대신해서 위탁 생산해주는 회사랑 나누겠다라는 네. 거죠. 이거는 기존의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인적 분할 방식인데 네.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적 분할이 워낙 악마화처럼 좀 나쁘게 이미지가 형성되다 보니까 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또 어떤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인적 분할과 문적 분할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또 인적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의 원래 바이오로직스 사업, 그 CDMO라는 위탁 부분은 그냥 놔두고 자회사로 있었던 바이오에피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를 하는 그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부문을 인적 분할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 100% 자회사를 갖고 있는 어떤 홀딩스, 껍데기 회사죠, 일종의. 네, 네. 홀딩스가 다시 상장되는 그런 아마 딜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5년 안에 상장하지 않겠다라고 회사는 이야기했습니다만. 근데 그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 100%를 갖고 있는 그 홀딩스는 상장이 됩니다. 네. 근데 그 홀딩스 밑에 에피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이 에피스라는 자회사는 상장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그 5년이 다가가기 전까지는 이 바이오에피스 홀딩스라는 이 껍데기 회사의 가치에 밑에 있는 자회사 가치를 다 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적어도 몇 년 동안은 바이오에피스라는 그 회사가 상장된 것과 사실상은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의도를 한 것 같고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딜은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가 별도로 상장되는 그런 거래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물적 분할 이후에 뭘 할 것인가, 네. 인적 분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일단 삼성바이오 측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같은 회사 어떻게 보면 법인 내에서 바이오 시밀러라고 복제약을 하다 보니까 고객이 오해한다. 네.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회사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기존에 너무 많이 속아서 그럴까요? 그 뭐 말씀이 그게 또 뭐 하려는 거 아니야? 뭐 이재용 회장의 뭐 지배구조 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또 막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보면은 전문적인 분야 부분에서 과연 그 말씀이 진짜 맞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신뢰도 측면에서. 그렇죠. 실제로 아무도 그걸 판단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되게 전문적인 영역이고 실제로 고객사가 클레임이 들어온 건지 왜 당신은 우리 위탁을 하면서 다른 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께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진짜 있었던 건지는 모르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투명하게 그룹 차원에서 명확하게 뭐 밝히던지 아니면 어떻게 검토를 했다라는 거를 공시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정확히는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 집단이라는 거를 공시할 방법도 없습니다. 일단 투자자 소통은 또 계속 한다고는 합니다만 네. 계속해서 우리가 또 묻고 답을 또 들어봐야 되는 거죠. 네, 대선을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네, 밸류업 정책도 그렇고 이 기울어진 자본 시장을 네. 좀 제대로 한번 평탄화해 보자 이런 공약들을 좀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왜냐면은 각 정당에 따라서 입장이 많이 갈렸던 거기 네, 때문에 네, 네. 이게 얼마 전에 국회에서 한번 통과가 됐습니다만 물론 네. 이제 상법 개정 중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충실 의무. 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네. 요 그림은 좀 어떻게? 그러니까는 뭐 이 주주 충실 의무나 이 상법 개정이라는 말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좀 어려운 논의였고 재작년 2023년까지만 해도 사실 거의 모르는 이슈였어요. 근데 24년부터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었는데 좀 급박하게 되다 보니까 좀 이게 일종의 프레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뭔가 진영 논리로 갈 문제가 아닌데 찬성하시는 분도 반대하시는 분도 너무 찬성에 좋은 효과만 강조를 하는 분이 많고 반대하시는 분도 너무 나쁜 쪽으로만 보는 그런 대립각이 형성이 돼가지고 실제 모습보다는 되게 과장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주주 충실 의무라고 해서 뭐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가 뭐 기업이 망가진다 역시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정치권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아마도 좀 포비아가 좀 생겨서 거부권 행사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 막 경영권 뺏길 것 같고 네. 외국 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 같고 막 그게 또 많이 부각이 되는데 그것도 그렇죠. 오바라고 보시는 거고. 그게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반대의 어떤 힘을 실기 위해서 많이 그런 주장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좀 더 상황을 좀 안 좋게 만든 것 같습니다. 또 한켠에서 보면은 상법만 개정하면 막 주가가 오를 것처럼 기대하는 것도 그것도 좀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뭐 야구로 비유할 때 상법의 주주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넣는 것은 전혀 양약의 개념이 아니다. 그냥 보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만 먹으면 나을 수 있다가 아니라 아니고 그냥 체질을 개선하는 것뿐이지 그 뒤에 실제로 병에 걸리면은 치료할 게 필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 이사의 충실 의무, 그러니까 이사가 모든 주주를 위해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조항은 네, 이제 출발선에 서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항변을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예전에 이복현 금감원장도 운을 띄웠듯이 배임죄를 그러면 폐지를 해서 네. 좀 숨통을 틔워주자라는 주장도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좀 어떻게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많은 곳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들어오는 것과 배임죄랑은 큰 관계는 없습니다. 뭐 조금 어려운 법적인 문제일 수는 있는데 배임죄라는 거는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임자가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누군가에게 위임을 하는 관계가 있어야지만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왜 근데 회사의 대표나 사장들이 배임죄에 걸려들었냐면 회사가 이 이사들한테 위임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넣는 방식이 그렇게 위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들어온 그 초안을 보면은 당신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주주들의 어떤 공평하게 대우를 하고 이익을 다 고려를 해라 이런 내용이어서 네. 배임죄가 법적으로 성립을 안 하는 게 맞는데 뭐 이복현 원장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아마도 그런 논리적인 거라기보다는 일종의 바터 그러니까 협상용으로 어떤 주주 충실 의무라는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뭐 다른 쪽에 있는 배임죄라도 좀 약하게 적용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협상용의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개정이 되면 너무 많은 막 소송에 시달릴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성관주의 의무랑 충실 의무는 좀 다른 거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회사에서 결정하는 9%까지는 그러고 5% 이상은 선관주의 의무라고 해서 그냥 이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네, 선량한 관리자로서 남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본인의 일보다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을 만약에 이제 당하더라도 네. 내가 최선을 다한 겁니다. 네. 라는 것만 입증을 입증하면은 하면 처벌받지 됩니다.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경영 판단의 원칙이고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랑은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충실 의무는 이제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예를 들면 어떤 대주주가 투자한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회사를 우리 회사가 M&A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를 비싸게 사주면 대주주는 좋고 일반 주주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 굉장히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주주 간의 공평함이 없을 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특정 대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지 말아라 네. 라는 건데 네네.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주주가 뭐 수십만 명 있고 수백만 명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이해관계를 맞춰야 되느냐 또 이렇게도 항변하시는 여기서는 분들이 제가 있어요. 또 정답 아니고 항상 드리는 답변이 있습니다. 네. 이해관계와 의견이 다른 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거는 회사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네. 주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죠. 지배주도 다를 수 있고 수십만의 주주가 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의견은 결국은 회사법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됩니다. 뭐 작은 거는 대표이사가 혼자 결정하고 좀 큰 거는 이사회 승인을 받고 정말 큰 거는 주총을 통과를 해야지만 회사의 의사 결정이 되잖아요. 네. 뭐 M&A를 한다 했을 때 너무 큰 거여서 이제 이사회 결정을 할 때 이 M&A를 했을 때 A 주주는 좋고 B 주주는 나쁘다. 이게 이해관계가 다른 겁니다. 이해 충돌은 이런 의미고 의견이 다른 거는 이미 회사법에 의해 가지고 다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주들이 다 생각이 다르다. 이거는 의견이 다른 거. 그리고
이 이해 충돌에서 이해 충돌이라는 거는 결과에 따라 가지고 유불리가 다른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영자들이 그 하나하나 다 못 맞춰주면은 수많은 소송에 시달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고 뭐 누구가 뭐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소송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다 기각이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경영진에서 또 경영계, 재계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등 의결권이나 포이즌필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을 더 갖춰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포이즌필이나 차등 의결권이 전부 다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이 미국은 대부분의 회사가 주주가 완전히 분산돼 있습니다. 5%, 10% 주주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펀드들이 가지고 있고 그런 분산된 회사에서 이사회나 경영진이 뭔가 전체 주주의 해가 되는 주주가 공격을 해올 때 이때 발동하는 게 포이즌필입니다. 그래서 일단 분산되지 않은 우리나라처럼 지배주주가 한 30%를 들고 있는 그 회사에서는 포이즌필 발동할 필요 없이 이미 사실 경영권 방어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뭐 성으로 따지면은 미국에서는 담장이 1m짜리인 겁니다. 성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넘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사들이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이 주주는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고 뭔가 다 먹어버리고 그냥 떠날 사람이야. 이러면은 포이즌필 같이 기존에 우리 성에 살고 있었던 주주에게 이익을 확 주면서 얘를 막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성벽의 높이가 30m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자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네. 그런데 그 위에다가 또 10m를 더 쌓자 이건데 그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이제 경영만 잘하면 알아서 주주들이 더 있어달라, 스탁 옵션도 더 줘야 된다, 인센티브 더 주면서 보상을 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뭔가 주식 보상을 더 받듯이.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좋은 경영권 방어 방법은 주가를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굉장히 이 성 안에 먹을 게 많은데 가치가 낮아요, 시장에서. 그럴 때 이 좋은 가치를 먹기 위해서 어떤 그런 뭐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회사의 가치가 실제 기업 가치와 시가가 거의 비슷하다면은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저평가 회사도 많은데 굳이 이 회사를 왜 투자를 해가지고 공격을 할 이유가 없죠. 또 하나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분노를 했던 사건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물론 이제 정치권에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금투세는 폐지가 공식적으로 됐습니다만 이것도 참 상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참 좀 좀 어이없게도 인버스 한마디에 이제 끝나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 떨어질 것 같으면 인버스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토론이 이루어지다가 인버스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뭐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는 할 수 있지만 이제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이제 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서 좀 더 논란이 좀 있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또 있어야 합니다만 아직 그럴 만한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인데 사실은 세법이라는 거는 정책에 따라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연시키기도 하고 많이 깎아주기도 하고 양도세 같은 것도 많이 깎아주기도 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뭐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그 한도가 계속 높아지기도 하고요. 소득세도 우리나라의 소득세 한 30% 정도는 소득세 안 내시잖아요. 열에 3명 정도는 소득세를 사실상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 가지고 세금이라는 거는 많이 조절될 수 있는 거여 가지고 그냥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왜 없냐 이거 한마디로 금투세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그런 세금을 받쳐줄 만한 체력이 있느냐 그리고 또 이제 투자금이 미국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필이면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가지고 한국 시장의 실질적인 수익률을 더 낮춰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자본 유출이 더 심해지는 것은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이제 적용되는 사람들이 적다고 했지만은 사람으로 따지는 적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금의 액수로 보면은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사실은 뭐 슈퍼개미를 뭐 비롯해 가지고 많은 돈을 굴리시는 분들이 많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도대체 그러면 나머지 일반 주주들에게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신중하게 많이 검토하자는 의견을 많이 드렸었고 시기상조.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이나 일본 선진 시장만큼의 체질을 만들어 놓고 그때 걷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였죠. 책 제목이 거버넌스 트렌드 2025인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록
서적으로서도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봤을 때 논쟁이 됐었던 사례들을 네. 담아 놓으셨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두산그룹입니다. 네. 두산그룹이 그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밥캣이라고 하는 그 네. 중장비 회사를 떼어내서 로보틱스 회사의 네. 자회사로 넣는 걸 추진하다가 맞습니다. 여론이 안 좋아져서 이거는 무산이 됐죠. 네. 이것도 뭐 거의 할까 말까를 마지막에 고민을 하던 시점이 이제 작년 12월이었는데 이제 계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면서 사실상 그냥 유야무야 돼버린 그런 케이스였죠. 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요 사례는 특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자본시장은? 이제 저희도 처음에 이 사건 이제 사례를 주목을 했던 이유는 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이제 합병, 계열회사 간의 합병을 할 때 항상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합병 비율. 네.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자본시장법상의 시가 합병 조항이거든요.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최근의 주가를 네. 바탕으로요. 네. 최근 1개월간의 주가를 가중평균 해가지고 시가를 그냥 시가총액으로 기업 가치를 계산해 버리는 네. 그런 굉장히 간편한 법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가 좀 악용이 많이 되고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가가 꼭 뭐 주가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어떤 유리한 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특정 시점에 낮게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 합병을 하면은 누군가가 이익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악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항상 개정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 두산 케이스가 그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문제를 극단적으로 드러낸 케이스여가지고 주목을 좀 했었습니다. 당시 로보틱스는 되게 고평가를 받고 있었고 네, 다른 저평가 받고 있는 회사와 그 상태에서 합병을 해버리면 네, 고평가 받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만 그렇죠. 또 그 반대쪽에서는 네, 뭔가 좀 빼앗기는 네, 이게 그런 굉장히 경우가 극단적이면서 쉬운 케이스였던 것이 합병 당시에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의 시가총액이 한 5조 원 정도로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일단 비교하고 쉽죠, 되게. 네.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액이 그 전년에 한 530억 정도 나왔고 적자 회사였습니다. 계속 한 100억 정도 적자를 내고 있었고 밥캣은 그 전년도에 매출액이 거의 10조 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거의 200배 나는 회사고 이익도 거의 1조 원 이상 나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시가총액이 5조 원으로 같은 상황에서 예. 네, 이제 1대1로 그럼 합병이 되겠죠. 그 시가 조항에 의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게 쉽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조항이 도대체 상식에 맞는 건가? 근데 어떤 분들은 시가총액 자체가 같다면 그러면 그건 또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1년이 안 되었었고 그 1년이 안 된 그 시간 동안에 그 이제 의무 보호 예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를 가능성보다는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많았고 또 밥캣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저평가주였습니다. 그래서 저평가주임과 동시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걸 보고 들어갔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그 주식을 로보틱스 주식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자기의 투자 철학하고는 안 맞는 주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상황이어서 특히 좀 확산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 가치도 좋습니다만 네. 현재 돈을 잘 벌고 있는 저렴한 주식을 보고 들어갔던 분들한테는 좀 이제 어이없는 상황이 됐던 거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뭐 네. 이유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시가 네. 현재 주가보다는 네. 공정 가치를 측정을 해서 합병하도록 하자 이렇게 또 대안이 지금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작년에 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라는 것도 사실 이 합병과 LG엔솔 때 나왔던 분할, 물적 분할후 재상장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떤 핀셋 규제를 하자 이런 말씀이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거는 현재 이제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고 네. 그러면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거는 이렇게 해, 네, 저거는 저렇게 해라고 네. 행위 규제를 할 것인가 네, 아니면 큰 틀에서 선언적인 상법을 고칠 것인가 네. 이게 지금 맞서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사실 상법에 주주층실 의무를 넣자는 얘기도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먼저 바탕세를 칠하지 않고 핀셋 규제를 하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또 너무 많으니까 일단 방수 처리부터 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물을 좀 놓자 이런 뜻입니다. 기물도 놓긴 놔야죠 다. 근데 항상 장판부터 깔고 네. 그 위에 올리듯이 네, 또 다른 사건이 이제 이게 굵직한 사건인데 이건 현재 진행형 아닙니까? 네. 고려아연의 경영권 작년 분쟁이 9월부터 시작됐었죠. 되게 오래 갑니다. 네, 일단은 뭐 올해 정기주총을
계기로 일단락된 느낌은 있고요. 근데 뭐 후속 소송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송전으로 가는 거죠, 이제 법적으로. 네. 특히 여기에는 MBK 파트너스라고 하는 동부가 최대 사모펀드가 끼었습니다. 우리나라 네. 토종 사모펀드이기도 하고 네. 이번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을 보면서 이게 핵심 포인트다 혹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어떤 걸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요 건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약간 주주 간의 분쟁, 경영권 분쟁이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네. 정확히 말하면은 경영자와 주주의 분쟁이라고 보시는 대주주, 최대 주주와 경영자의 분쟁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와 경영자의 분쟁이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현 경영진 쪽의 지분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물론 이제 우호적인 주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비슷한 지분이지만은 그 우호적인 지분을 빼내고 나면은 현 경영자 쪽은 지분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와의 격차는 상당히 있는 상태여서 이제 최대 주주가 어떤 경영자와 경영의 방향을 놓고 다투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경우는 사실 미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자나 이사회 관점에서는 굉장히 그 회사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권한뿐만 아니라 뭐 고연봉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주가 바뀌거나 또는 나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할 요인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걸 방어하려는 케이스는 미국에도 굉장히 많았고, 제일 유명한 케이스가 어쨌든 뭐 유노칼이라는 미국의 케이스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주주가 종개 매수를 통해서 다수 지분을 취득하려는 그런 주주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이사회가 방어를 하면서 역공개 매수를 했던 그런 케이스가 비슷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고.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경영권이라는 거는 뭐 제가 잘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보통은 경영권 분쟁 하면은 주주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굉장히 맞서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뭐 물론 2대 주주일 수는 있겠지만은 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경영자가 최대 주주와 어떤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대를 이어서 경영을 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지분율이 좀 모자라도 여론이나 회사 내에서, 물론 이제 뭐 직원들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원래 이 사람이 경영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또 인식이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좀 많은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현실이죠. 네. 그래서 현재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 네. 뭐 백기사를 불러온다라든지 그렇죠. 회사의 네. 자원을 활용을 해서 네. 분쟁을 또 이어가는. 네. 그런 뭐 그 상황이기도 세부적인 사항은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이런 많은 법리들을 논할 수 있는 일단 기회가 있었던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이고, 네. 다만 뭐 그 중간에서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을 법원이 다 좀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한숨을 쉬실 텐데 뭐 대표 기업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뭐 주가 실적도 그렇고 기술력에서도 경쟁사에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서 네. 참 과거의 삼성이 아니구나라는 걸 많은 분들 느끼고 계시는데, 또 이쯤에서 의견들이 많이 엇갈리는 게, 한켠에서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등기이사로 다시 복귀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일선에 나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한켠에서는 아니 사명까지 해줬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그 전이랑 오히려 달라진 게 없다 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저는 삼성전자 주주가 아니어서 관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도 아니지만 네. 뭐 워낙 뭐 우리나라 대표 회사니까 거기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네. 사실은 등기임원 여부가 저는 중요할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이랑 현실이 너무 괴리가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으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가 사실의 현실적인 의사결정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책임을 어떤 진다라는 관점에서는 계속 등기임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한다라는 거는 뭐 저는 바람직한 것 같긴 하지만은 그게 뭐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일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회사법에서는 마치 등기임원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또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소위 이제 총수라고 불리우는 동일인이라고 하죠. 동일인에 의해 가지고 그 그룹이 지배되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어떤 한 사람이 대부분의 그룹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네. 것을 뭐 법이 인정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등기 임원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어떤 한 사람 또는 그 중심 조직을 중심으로 그룹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또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의사결정 자체를 바꾸는 본질은 의미는 아니다.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동일인이라는 표현도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 법률적 용어로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 네.
같은 기업 집단, 그러니까 그 그룹사를 열어보면 네. 아, 여기도 동일한 사람이네, 저기도 동일한 사람 회장이네, 맞습니다. 저기도 동일한 사람의 네, 네. 입김이 제일 세네. 그러다 보니까 동일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옥상 명이라는 옥일 수도 뜻입니다. 있는데. 네,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이제 성과로 보여줘야 하는 건데, 네. 또 하나 그 삼성전자를 보면서 삼성전자의 주요 의사결정 중에 하나를 보면서 의견들이 많이 엇갈리는 게 네.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입니다. 네. 근데 이것 가지고도 주주 환원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네. 그 돈으로 기술력, 지금 뒤처져 있는 기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투자를 더 네. 했어야 하고 인재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면서라도 쫓아갔어야 된다라고 네. 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둘 다 틀린 말씀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뭐 자사주 소각, 매입 소각을 이제 삼성전자 정도 되는 회사가 10조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것이 사실 큰 규모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제 워낙 4만 전자로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정도의 규모로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수준도 아니잖아요. 사실 삼성전자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굉장히 큰 매입 소각은 아니었던 것 같고 물론 뭐 그 돈을 그렇게 쓰지 말고 다른 쪽으로 써야 된다는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돈의 숫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방향성이나 거버넌스나 이런 쪽에서 더 중요한 무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당시에도 그 대주주가 상속세 내려고 주식담보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 반대 매매 나가지 않게 하려고 이런 걸 결정한 거 아니냐는 이제 색안경을 낀 시선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네. 세부적인 건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거 그런 네. 시각이 있었다라는 네. 것만 말씀드리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책에 네. 문 앞의 시민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네, 올해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트렌드 서적의 형식을 제가 차용을 하면서 예. 또 올해를 예측을 하는 또 키워드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해봤는데 아, 그 트렌드 책처럼 거버넌스 트렌드 2025도 저도 이제 워낙 이 거버넌스 이슈가 어렵다 보니까 예. 어떻게 하면 좀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까를 고민을 좀 하다가 이런 트렌드 서적의 형식을 좀 취해봤는데 첫 번째 예측을 또 하지 않으면 관심이 좀 없으시니까 맞든 틀리든 일단 해본 것이 1번으로 문 앞의 시민들이라는 예전에 그 미국에서 나왔던 유명한 책의 이름을 약간 그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네. 그 이제 바바리언스 앳 더 게이트라는 유명한 책인데요. 그래서 문 앞의 야만인들이라고 해서 미국의 1980년대에 금융자본이 뭔가 기업에 대해 영향을 미칠 때 그때 그 금융자본은 이제 바바리안이라고 표현을 했던 야만인들. 되게 무섭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런 뭐 무서운 의미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사실 많은 자본시장에 대한 개혁이 LG 엔솔 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진짜 이루어지고 있이 맞는데 네. 그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 개인 투자자 수가 1,400만이 됐고 예. 그전에는 뭐 600만, 500만 이랬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없었는데 똑같은 이슈를 말하더라도 이제는 1,400, 1,500만의 이슈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이 너무 잘 나가니까 자본시장에서 일본이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국 사람은 이제 일본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야 일본도 지금 4만인데 우리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은 것이 우리의 시장의 좀 특징입니다. 네. 미국은 대부분 다 기관 투자자고 영국이나 근데 우리나라의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너무 정확하게 이슈를 다 알고 계세요. 네,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 그래서 뭐 유튜브나 여러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정말 지식의 수준, 경험의 수준이 높으신 분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모든 시장의 이제 감시자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존에는 뭐 공정위, 금감원 이런 관에서 많이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 규모나 이런 회사의 수가 관에서 다 감당할 정도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깨어 있는 주주들이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 감시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점을 제가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문 앞의 시민들, 그러니까 감시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인구 600만 시대랑 네, 1,400만, 1,500만 시대랑은 정치권도 그렇고 네. 금융 당국도 그렇고 확실히 좀 신경 쓰는 게 달라졌더라고요. 완전히 다르죠. 예. 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뭐 거버넌스 얘기하면 뭐 아무도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민들이 찾아서 보고 있고 같이 네. 또 공부하고 목소리를 또 내고 계시니까 네, 네. 이게 또 우리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큰 손 중에서 국민연금도 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네, 돈을 맡긴 사람들에게 충실하게 네,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제도는 네. 진작부터 있었죠. 있었죠. 꽤 들어온 지가 오래됐죠. 제대로 좀 하고 있을까요? 어떠세요? 기존에는 사실 조금 명목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좀 더 조명을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연금이나 큰 연기금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특히 국민연금이 그런 목소리의 대표 주자잖아요. 네. 근데 국민연금이 약간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부담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런 순수한 경제적인 쪽에서 많이 행동을 했으면 사실 괜찮은데 기존에 이제 삼성물산 합병권 때문에 한번 고초도 많이 겪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이 국민연금은 일반 주주의 대표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강하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적극적인 행사가 혹시나 또 그런 그 안 좋은 오해를 살까봐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계시지만 뭐 그래도 가끔은 뭐 반대 의견을 내시면서도 그 일반 주주의 관점을 상당히 보여주는 쪽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을 맡겨놓은 사람들, 국민들을 위해서 그 지분율만큼은 또 의결권 행사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당연히 맞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여전히 한켠에서는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너무 간섭을 한다. 또 이런 또 프레임을 갖고 있는 그게 쪽도 아마도 있고요. 이제 정부기관하고 엮여 있는 산하기관으로 뭐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독립을 시켜가지고 순수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주주 입장에서 행동을 하게 만들고 또는 뭐 연금을 너무 크다 뭐 10%씩 들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연금을 자체를 기구를 한 두세 개로 쪼개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각자 다른 또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아, 네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 주주의 관점을 충실하게 좀 반영을 하는 그런 연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의 운용 네. 하는 파트도 보건복지부 산하에 산하에 같이 있죠. 있다 보니까 네. 그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영향을 또 안 받을 수가 없는 건데 아예 한국은행처럼 그냥 외부로 네, 완전히 독립을 독립을 시키는 게 저는 필수적인 것 같고, 물론 뭐 또 최고의 투자자가 돼야겠죠, 사실. 연기금이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네. 기업 공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우리나라는 상장 지상주의, 네. 상장하면 성공한 거고 네. 상장 이후에는 뭐 성장세가 사실은 이제 꺾이고 네. 어떻게 보면 정점에서 상장하는 문화가 좀 있다 보니까 네.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이제 수도 너무 많은 게 맞는데, 상장이라는 거에 대한 그 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최근에 특히나 이제 그 더본 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한 말이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는데, 네. 뭐 상장이라 처음이라 몰랐어요. 아, 네, 상장이 처음이라 몰랐다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상장은 처음이고 끝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상장이라는 저는 뭐 되게 복잡한 얘기가 많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장 자체의 용어를 바꿉니다. 어떻게요? 네, 뭐 기업 공개로만 쓰던지 이렇게 바꾸고 상장을 할 때 상장 회사란 말도 이제 공개 회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상장할 때 이 지배주주님들이 요즘은 저기 그냥 빨간 그 자켓 입고 북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도 치지만 선서를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선서를 이제부터는 이 회사는 제 회사가 아니며 수많은 일반 대중 주주를 위해서 저는 열심히 주가를 올리고 수익률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식을 떠나보낸다. 이제 사실 상장은 더 이상 뭐 물론 비상장 때도 100% 주주가 아닌 한 자기 회사는 아니지만 특히나 대중 주주가 들어올 때에는 이제 완전히 아이를 결혼시키는 느낌으로 이제 떠나보낸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그 선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주주라도 딱 자신이 가진 지분만큼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고 또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경영을 하는 이제 회사인 거죠. 그런 인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조금씩 이제 생겨나고 있다라는 게 늦었지만 다행인 것 같기도 빨리 하고.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트렌드 2025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나중에 2026, 2027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저희가 천준범 변호사님께 직접 한번 좀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많이 아시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만병막을 보약이 된다. 라는 구절을 선택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상법 개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개념으로. 이것도 이제 앞에서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상법 개정한다면 다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라는 건 기대도 너무 크고 우려도 너무 크다. 하지만 그 근간은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오늘 별책 브록은요. 거버넌스 포럼 부회장인 천준범 변호사와 함께 거버넌스 트렌드 2025라는 책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치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